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딸이 있으면 노후가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엄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모실게. 딸 혜진이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여동생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솔직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 퇴행성 관절염 초기, 혼자 사는 새벽. 괜찮다고 버텼지만 한밤중에 쓰러지면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얼른 다른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더 나빠지면 그때 생각하자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집 방 하나 비었잖아요. 와서 같이 사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뭔가 모를 무거운 마음이 동시에 왔습니다. 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는데 왜 가슴 한켠이 묵직한지 그때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미 어떤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친구 순자는 말렸습니다. 딸 집도 들어가면 달라져. 그 말이 귓가에 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진이는 달라.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인데. 이삿짐을 쌌습니다. 27년 살던 집에 짐 절반을 두고서 혜진이네 현관이 열리던 날 외손녀 지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외할머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왔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이라는 믿음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사하고 첫 며칠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이가 엄마 밥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을 때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말이 짧고 툭툭 던지는 것 같아도 딸이 하는 말은 그냥 편했습니다. 반말이 섞여도 이상하지 않았고 제가 반말로 받아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섞으면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외손녀 지아와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지아는 제가 오고 나서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외할머니를 먼저 불렀고 숙제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왔습니다. 그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가 곁에 있으면 나이 드는 게 덜 외롭다는 말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무릎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계단이 없으니 아침마다 겪던 고통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하나만으로도 잘 온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새벽에 그 서늘함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혜진이가 있다는 것,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이 깨도 벽 너머 혜진이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혜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셋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아가 학교 이야기를 떠들고 혜진이가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밥상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내 피부치라는 것, 참 단순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십니까?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그 순간의 감각을. 한 달이 지날 무렵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 거기? 불편하진 않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딸이랑 사는 게 나쁘지 않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딸과 나는 그냥 친한 모녀였습니다. 편안함은 때로 사람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처음에 온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은
작은 변화를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올 때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진 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따뜻한 날들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사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옷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옷들 좀 정리해야겠다. 여기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 이미지라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제 옷이 무슨 이미지랑 맞아야 하는 건지. 하지만 딸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딸은 원래 저런다고. 편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없어졌습니다. 혜진이 결혼 전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찬장을 아무리 뒤져도 없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물으니 엄마, 그거 너무 낡았잖아. 그냥 버렸어라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려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딸이니까. 서로 살을 섞고 사는 사이니까. 며칠 뒤에는 제 방 가구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창가 쪽에 두었던 작은 책상이 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동선이 그게 더 낫잖아라고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 방인데. 그 생각이 들었다가 금방 다시 덮었습니다.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하고 계속 넘기게 되는 그 순간. 그 넘김이 쌓인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 넘기면 다음에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기는 게 당연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왜 맨날 그래가 됐습니다. 제가 마늘을 손으로 까고 있으면 엄마, 그거 귀찮게 왜 그렇게 해? 다진 마늘 있잖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복지관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 얘기 또 해라고 했습니다. 지하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복지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딸과 동거하는 노모의 경우 자율감 저하와 정서적 상처가 며느리 동거와 비교해 오히려 더 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딸이라서 편한 줄 알았는데 딸이라서 말을 더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할수록 공간은 더 좁아지고 공간이 좁아질수록 사람은 더 작아집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 픽업이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야근인데 지하 좀 데려와 줄 수 있어? 물론 갔습니다. 손녀 얼굴도 보고 싶었고 산책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부탁이 왔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당연히 제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혜진이가 출근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지하 3시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하가 교문 앞에서 저를 보고 뛰어오는 게 좋았습니다. 손잡고 걸어오며 학교 이야기를 떠드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무릎이 다시 시큰거렸습니다. 이 집으로 온 이유가 무릎 때문이었는데 정작 매일 버스 타고 학교 앞까지 다녀오는 것이 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가 늦는 날에만 제가 저녁을 차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제가 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들어오면서 엄마 다 됐어? 하고 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없이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넘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하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내 의무가 되어버리는 그 경계. 그 경계가 언제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방식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복지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잡혔습니다. 들뜨는 마음으로 혜진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만나는 날인데 지하 픽업을 내가 해줄 수 있어? 혜진이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팅 있는데. 엄마가 갔다 오면 안 돼? 저는 그냥 알겠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다음에 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또 그냥 알겠다고 했을까? 왜 한 번 더 말하지 못했을까? 내 약속이 먼저였는데.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제 약속을 접었습니다. 그 순간이 속상했는데 이상하게 딸한테 속상한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 엄마 집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가볍게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나쁜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말하듯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한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저는 그 집에서 엄마였는데 어느 순간 집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온 집인데 기능으로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처음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던 호의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면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딸과 엄마 사이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아니, 딸이기 때문에 더 쉽게 그렇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질수록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는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그 즈음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내 생활을 조금은 지키자. 지하 픽업도 하고 저녁도 차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가끔은 내 시간을 내가 쓰자. 그게 그리 대단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를 만나고 복지관도 빠지지 말고 내 방에서 좋아하는 라디오도 듣자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혜진이는 출근 중이었고 지아는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친구 명숙이한테 전화를 할 참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제가 합가하고 나서 통 연락을 못한 친구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때 명숙이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으려는 순간 옆에서 들어오던 혜진이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혜진이를 봤습니다. 혜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명숙이 아줌마잖아. 엄마한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잖아. 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딸이 제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 그것도 제 오랜 친구의 전화를. 화가 나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냥 멍해지셨겠습니까? 저는 화보다 황당함이 먼저였습니다. 내 친구를 내 딸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내 관계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상황이 있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문자를 보내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웠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딸한테 제 전화를 빼앗겼다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두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명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30년 가까이 서로 기대고 살아온 사이인데, 그 친구가 제 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자율적 인간관계, 즉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이야기할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삶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그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미 제 손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딸에 의해서라는 사실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혜진이가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인테리어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벽면을 바꾸고 조명을 달고 식탁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견적이었습니다. 꽤 큰 공사였습니다. 저는 예쁘네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혜진이가 슬쩍 던진 말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예금 아직 그대로 있지? 엄마, 그 돈 그냥 두는 거야? 이자도 별로 안 되잖아. 그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엄마, 그 돈 내가 좀 써도 되지? 엄마 예금 아직 그대로 있잖아. 저는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계속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나한테 줄 거잖아. 미리 쓰는 거지 뭐. 인테리어 하면 집도 더 좋아지고 엄마도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줄 거잖아.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이미 정해진 것처럼,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저는 뭔가 말하려 했는데 혜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그냥 예금에 두면 뭐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 저는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혜진이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고 자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밥 먹고 자는 대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내 딸에게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8천만 원을 보탠 사람이 저였습니다. 27년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딸 집 마련에 얹어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밥 먹고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나쁜 의도보다 당연함이 더 깊이 찌릅니다. 상대가 악의가 없을수록 받는 사람은 더 외롭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딸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슬프다기보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나는 이 집에서 뭔가? 딸의 엄마인가 아니면 이 집의 비용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습니다. 8천만 원을 보탰는데, 27년 살던 집을 접었는데, 매일 지아를 데려오고 저녁을 차리고
내 친구 전화도 못 받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밥 먹고 자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예금, 내가 지켜야겠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이미 무언가가 끝난 관계입니다. 그 무언가가 꼭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남아 있어도 존중이 없으면 관계는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운 관계에서는 기울어진 쪽 사람이 언제나 더 많이 잃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그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내라는 말, 거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혜진이가 다시 꺼내면 이번엔 말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혜진이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하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딸이 서운해하면 어쩌나.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이 집에서 더 눈치 보고 살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혜진이가 다시 꺼냈을 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27년을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이 얼굴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자꾸 삼키고 자꾸 덮고 자꾸 작아지는 사람.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 생각이 맴돌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런데 딸이니까 못했습니다. 딸이니까 이해하려 했고, 딸이니까 넘기려 했고, 딸이니까 상처받은 것도 아닌 척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남한테는 할 수 있는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오히려 못하는 그 이상한 역설. 사랑이 클수록 상처를 더 오래 참게 됩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딸이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복지관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어두워.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얼굴을 봐준 것 같아서. 혜진이도 지아도 그 집에서 아무도 제 얼굴을 그렇게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딸이라서, 가족이라서, 편한 사이라서 그 말로 계속 덮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계속하면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것은 나중에 깨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딸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딸이기 때문에 더 오래 혼자 사깁니다. 그 구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슬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겠다고. 막연하게라도 그 생각이 들면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혼자 살면 되지. 작은 방이라도 구하면 되지.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니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27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 매매 대금 중 8천만 원을 딸 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딸이니까, 같이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지금 그 8천만 원은 혜진이 명의 아파트 안에 녹아 있었고 계약서도 없이 그냥 준 돈이었습니다. 딸이니까 믿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나머지 예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무릎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혼자 살기엔 불안한 몸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고 있자니 매일이 이렇고. 그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대로 있기는 싫은데 나올 수도 없는 자리, 돌아갈 곳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그 감각이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혜진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부터였는지, 8천만 원을 계약서도 없이 그냥 준 것부터였는지,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한 것부터였는지, 어느 하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딸이라서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선생님께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좀 불편한 일이 있다고, 들어올 때 돈을 보탰는데 그게 발목을 잡는다고. 이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무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딸 집 문제의 법무사라니. 이건 가족 문제인데.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해둬야 하는 건 아닐까. 딸이니까 믿었는데, 딸이니까 더 명확하게 남겨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복지관 무료 법률 상담 날이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목이 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용 관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손이 뻗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법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혜진이한테 말할 수 있을까? 차용증을 써달라고, 8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정리하자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혜진이 얼굴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버스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근거림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돈 이야기를 내 딸한테 꺼내는 것이 두렵다. 이게 원래 이래야 하는 건가? 8천만 원이 내 돈이고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만든 돈인데, 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날 저녁 혜진이가 지아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을 때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핸드폰을 보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혜진이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들어올 때 내가 보탠 8천만 원 말이야. 그거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정리하고 싶어. 차용증을 써줬으면 해. 이자는 낮아도 되니까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줬으면 해. 혜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니까 더 분명하게 해두는 거야. 엄마도 나중을 생각해야 해. 혜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모시고 있는 거잖아. 그게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저였다면 거기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모셔주는 건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그 고마움이랑 내 돈을 내 방식으로 지키는 건 별개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아니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특히 딸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사이가 멀어질까봐, 욕심 많은 엄마처럼 보일까봐, 그런 생각에 막혀서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딸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틀 뒤 혜진이가 먼저 저한테 왔습니다. 말이 없이 잠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 법무사 선생님한테 연락해봐. 목소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일주일 뒤에 작성됐습니다. 8천만 원, 연이율 2%, 매월 분할 상환. 서류에 혜진이가 도장을 찍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서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갑자기 살갑게 변한 것도 아니고 매일 다정한 말을 건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했습니다. 제 지인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뒀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에 대해 예전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달라진 건 혜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혜진이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자 이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명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명숙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주에 우리는 복지관 근처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저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제 방 가구를 제가 다시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아끼는 물건은 제 방 안에 뒀습니다. 지하 픽업은 여전히 제가 갔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혜진이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고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혜진이는 아직 제 방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작은 것들이 저를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혜진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이라서 방심했습니다. 딸이라서 더 많이 참았습니다. 딸이라서 더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알았습니다. 딸이어도 경계는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가까울수록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셨습니까? 딸 집에서, 아들 집에서, 혹은 다른 어떤 자리에서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고 사랑하는데 상처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뒤늦게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웠다면 그때부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여러분을 지키는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딸이나 아들 집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끝내 참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방에서, 산책 중에, 혹은 그 집에서 조용히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신 분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 뭐 하나 남는 게 없는데. 새벽 3시 중부 고속도로를 웅장한 14톤 트럭이 차가운 숨을 내뱉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40년을 이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길을 눈 감고도 그리는 저 같은 베테랑이 왜 환갑 넘은 나이에 이 거대한 핸들을 놓아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매출 1000만 원 넘으면 남는 게 있지 않냐고, 그 경력이면 밥은 먹고 살지 않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물파는 성실함이 실력이 아닌 버티는 사람이 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돈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무너진 구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석호입니다. 올해 62입니다. 제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 간 넘었을 때였습니다. 동네에서 화물차 몰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야, 석호야. 운전만 할 줄 알면 굶진 않는다. 그 말 하나 믿고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지입기사로요. 지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남의 번호판 빌려 쓰면서 수수료 떼이는 거였습니다. 잠은 차 안에서 잤습니다. 고단했지만 젊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20대 중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태어나면서 제 엔진은 더 뜨겁게 달렸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월세,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아이 자는 얼굴만 보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4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줬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배우게 하는 일만큼은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화물차 핸들 하나로 한 가정을 버텨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제 유일한 피로회복제였습니다. 남들 다 가는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명절 아침에도 나갔습니다. 단가 좋은 콜 하나 더 잡으려고요. 큰애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 그 모든 돈이 이 좁은 운전석에서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샀던 2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끼고 아껴둔 예금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집 보태서 살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자식 결혼까지 다 시키고 나니 딱 그만큼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집 기사로 일했습니다. 사장님께 굽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내 새끼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그 하나로 40년 세월을 버텼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식 다 키웠으니 남은 10년은 내 이름 석자 박힌 노란 넘버 달고 내 차로 편하게 벌어보자. 평생 남의 번호판 빌려 쓰며 매달 집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갖다 바치는 생활 이제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제 차를 몰고 싶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노후를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40년 경력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그걸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캐피탈 할부로 받았습니다. 고금리였습니다. 2억 원짜리 14톤 신차를 뽑았습니다. 제 생애 첫 신차였습니다. 처음 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아내가 말렸습니다. 평생 말수 적던 아내였는데 그날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빚이에요. 이제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할 때지. 도박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 지켜줄 동아줄이야.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 시킨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칼 들고 등 떠민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 역시 누구 탓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40년 베테랑이니까 고정짐은 문제 없을 거라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14톤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니 새 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차다. 40년 만에 드디어 내 이름으로. 그날 밤은 설렜습니다. 마치 20살 총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계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차를 뽑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으로 받던 짐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번 달부터는 좀 어렵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동량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배차 앱의 콜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콜이 뜹니다. 몇 초 안에 누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기사가 낚아채 갑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40년 경력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가였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예전엔 서울에서 부산 왕복 한 바퀴 돌면 150만 원은 받았습니다. 기름값 빼고도 집에 가져갈 돈이 넉넉했죠. 그런데 지금은 80만 원도 안 됩니다. 14톤 차로 왕복 800km를 뛰면 기름값만 40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톨비가 10만 원이죠. 여기에 요소수 넣고 소모품비 조금씩 적립하면 원가만 60만 원입니다. 80만 원 받아봤자 이틀 꼬박 길바닥에서 목숨 걸고 일해서 제 손에 쥐는 건 20만 원 남짓입니다. 여기서 매달 나가는 할부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장사였습니다. 제 살 깎아 먹으며 적자 내는 장사입니다. 40년 베테랑이 시급 몇천 원도 못 벌고 도로 위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기름값이랑 톨비 빼면 그래도 남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장부에 안 찍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차 보험, 화물 공제, 엔진오일, 갑자기 터지는 정비비, 거기에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보험료. 이건 콜 단가에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상 매출은 있어도 현금은 남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월 매출 1200만 원을 손에 쥐는 건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40년 경력이 초보 시절보다 못한 돈이었습니다. 매출은 제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얼마나 남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손에 쥐는 게 200만 원이라니 뭔가 잘못됐습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요. 할부금은 1초도 기다려주지 않고 칼같이 통장에서 제 돈을 빼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단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걸요. 단가는 시장이 정합니다. 위험은 기사 혼자 떠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더 냉혹해져만 갔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자 물동량이 말랐습니다. 고정 운임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40년 경력이 믿었던 그 고정 짐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물량이 없습니다. 경기가 이러니 어쩔 수가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면 다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똑같았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고정 운임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건 배차 앱의 콜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콜이 뜨면 0.5초 안에 눌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 기사가 낚아챕니다. 처음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콜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문제는 단가였습니다. 단가가 낮다고 콜을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다른 기사가 받으니까요. 이 판에서는 고정 운임이 사라지면 기사끼리 단가를 깎아먹게 됩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경쟁자가 됩니다. 기름값도 안 나오는 단가에 서로 핸들을 잡으려고 싸웁니다. 누가 더 싸게 받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피 터지는 경쟁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경험 많은 베테랑일수록 더 손해를 봅니다. 왜냐고요? 정당한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단가로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 그걸 계산할 줄 아니까요. 하지만 젊은 기사들은 몰랐습니다. 일단 바꿔봅니다. 나중에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게 뭐야? 손해잖아.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부금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월 매출 1200만 원. 겉으로 보기엔 화려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면 처참합니다. 기름값이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요소수 30만 원 나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80만 원 나갔습니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칼같이 빠져나가는 300만 원의 고금리 할부금. 계산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이면 480시간입니다. 남는 돈 200만 원을 480시간으로 나눠보니 시급이 5천 원도 안 됐습니다. 다만 이 판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건설 경기가 꺾이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경력만으로도 안 됐습니다. 물론 잘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고정 거래처가 있거나 차량 할부가 없거나 체력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 잘 버는 사람이 되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돼버렸고 성실하게 일하기엔 경기 침체는 이미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위험은 기사 혼자 떠안는 구조. 짐은 제가 실었고 핸들은 제가 잡았지만 무너질 때는 혼자였습니다. 제 선택에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선택이 파산으로 끝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화주는 말합니다. 시장 가격이 이래요.
다른 기사들도 다 이 가격에 받아요. 배차 앱은 말합니다. 저희는 중개만 할 뿐입니다. 캐피탈 회사는 말합니다. 할부금은 약속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조만 남습니다. 기사를 갈아 넣는 구조만. 예전에는 휴게소만 가도 석호 형님 오셨어요 하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서로 정보 공유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얼굴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버티다 떠났고 남은 건 저 같은 베테랑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빚 때문에 못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휴게소에서였습니다. 아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노선을 달렸던 분이었습니다. 항상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석호야, 나 이번 달로 그만둔다. 형님,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1년 전에 그만뒀어야 했어. 형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버텼는데 이젠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 형님도 할부 있으세요? 2억 5천. 나도 신차 뽑았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없고 몸은 망가지고. 형님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판은 말이야.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더 손해보는 구조야. 단가 낮아도 받아야 하고 위험해도 가야 하고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 왜냐? 할부금이 무섭거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형님,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몰라. 택배라도 하던지 어디 취직이라도 하던지 해야지. 나이도 많은데 받아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이젠 이 큰 거 못 몰겠어. 밤에 꿈에서 사고 나는 꿈만 꿔. 형님이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어도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휴게소에서 형님과 헤어지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더 손해보는 구조. 집은 그저 옷 갈아입으러 잠시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진짜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14톤 트럭의 좁은 침대 칸이었습니다. 운전석 뒤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 그곳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불, 베개 하나, 여벌,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밤 그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트럭 안에서. 겨울엔 추웠습니다. 히터를 켜면 기름이 나가니까 이불 2개를 덮고 잤습니다. 여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모기가 들어와 밤새 윙윙거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찌뿌둥하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휴게소 식당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침은 삼각김밥 2개, 점심은 컵라면, 저녁도 휴게소 음식, 그것도 매일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삶. 한 달이면 480시간이 넘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것뿐이었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엔진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수입은 바로 영원입니다. 그래서 더 몰았고 더 버텼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제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운송료에서 기름값 빼고 톨게이트비 빼고 차량 할부금, 보험료, 정비비까지 다 빼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40년 경력의 화물차 기사, 베테랑이라고 불리던 제가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었습니다.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보름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여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얼굴 좀 봐요. 완전히 해골이에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도 제때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여보, 당신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버티면 뭐가 나아져요? 당신 사고 날까봐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제발 무리하지 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운전석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가 굽어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트럭은 아직 할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다음 달을 걱정해야 할 잔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을 봤습니다. 다른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차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빚 때문에, 누구는 가족 때문에, 누구는 나이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40년을 바친 사람의 결말인가? 성실함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경력만으로도 안 됐습니다.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위험은 기사 혼자 떠안는 구조. 책임질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제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코를 잡아야 합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몸이 망가져도 마음이 무너져도 할부금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배차 앱을 보고 있었는데 콜이 하나 떴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단가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 바로 눌렀습니다. 콜을 잡았습니다. 화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오늘 5시까지 와주세요. 짐 싣고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화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요즘 다들 이렇게 실어요. 조금 더 실어야 남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건 과적인데요? 에이, 요즘 단속 잘 안 해요. 다들 이렇게 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화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사님, 그럼 이번 콜은 취소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희 짐 못 받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실어줄 기사하고만 일해요. 안 하시면 다른 기사 찾아야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정짐은 이미 다 끊겼습니다. 콜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다음 일감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과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콜을 놓치면 오늘 수입은 0원입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에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다시 화물터미널로 갔습니다. 화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40년 자부심을 꺾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실으니 차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백한 과적이었습니다. 차를 출발했습니다. 핸들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브레이크도 잘 안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항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과적이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일감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안 실으면 다음 콜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 하니 두 번째는 쉬웠습니다. 두 번 하니 세 번째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과적 차량은 위험합니다. 급 점거하면 미끄러집니다. 터널 안에서 내리막길에서 빗길에서요.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할부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차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화물차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과적 차량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기사도 나처럼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했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지금 제 목숨과 남의 인생을 돈 몇 푼의 담보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과적된 짐을 싣고 중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와이퍼를 켰습니다. 끽끽. 와이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자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고개가 자꾸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공기를 환기시키고 제 얼굴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잠시 정신이 들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졸음이 왔습니다. 차 안에 있던 편의점 커피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중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불빛이 일정한 긴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1초였을까요? 2초였을까요? 삐삐삐삐. 차선 이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중앙선이 코앞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급하게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적된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을 봤더니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반대편 차와 정면 충돌했을 겁니다. 14톤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승용차와 부딪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반대편 차에 탄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몇 푼에 내 목숨과 남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전화를 걸면 아내는 놀라서 깰 겁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사고 난 거예요? 그렇게 물을 겁니다.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것만 보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왜 뒤늦게 2억을 들여서 신차를 샀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내 차를 가지고 편하게 일하려고, 전부 욕심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편하기는커녕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노후는커녕 당장 내일도 장담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항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포항까지 가는 내내 속도를 지키며 집중해서 운전했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해 짐을 내렸습니다. 화주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다음 주에도 연락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예? 왜요? 제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화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기사 찾아야겠네요. 그러세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할부금은 남아있고 일감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도 함께 건졌으니까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14톤 트럭을 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집 앞은 좁은 주택가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골목이 좁아 대형 화물차가 들어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돌았습니다. 주민들 차가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좁은 주택가에 14톤 트럭을 세울 곳은 없었죠. 화물차 주차장이 있긴 했습니다. 집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 왕복 2만 원이 듭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 앞 도로에 세웠습니다. 길가에 불법인 걸 알았습니다. 주차 위반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밥 먹었어요? 아직. 그럼 빨리 씻고 오세요. 따뜻한 밥 차려줄게요. 씻고 나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칫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는 어디 세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밖에. 또 길가에요? 응. 주차장까지 가려면 멀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또 딱지 붙겠네요. 알아.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왜? 차 좀 봐요. 창밖을 봤습니다. 트럭 유리창에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붙이고 간 주차 위반 고지서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해댄 모양입니다. 차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느니 시야를 가린다느니 대형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세워야 하는데 주택가에 세워두니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걸린 겁니다. 한 번 찍고 간 게 아니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새벽 내내 돌면서 시간대별로 끊어버린 거죠. 하룻밤 사이에 24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옆집 아저씨가 대문을 열고 나오며 혀를 찹니다. 내가 신고했소. 거 앱으로도 찍어서 보냈으니까 나중에 고지서 몇 장 더 날아갈 거요. 아니, 돈독 오른 화물차쟁이가 왜 남의 동네 와서 민폐를 끼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독 오른 화물차쟁이. 그 멸시 섞인 한마디가 과태료보다 더 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억을 들여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딱지가 붙고 한 달에 서너 번 집에 오면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과태료가 쌓이다 보면 몇십만 원이 넘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는 숨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당신 요즘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해골 같아. 눈에 생기가 없어요. 밤마다 악몽 꾸면서 소리 지르고 식은땀 흘리고 과태료만 해도 그렇고 과적하다 사고 날 뻔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당신 잠도 못 자고 밤새 운전하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차 팔아요. 하지만 할부금이 그까짓 돈 다 날려도 괜찮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 돈은 또 벌면 되지만요. 사람 목숨은 한 번뿐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돈 많은 남편 필요 없어. 그냥 살아있는 남편이 필요해요. 매일 밤 당신 전화 기다리면서 사고 났다는 연락 올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가족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은 울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날 밤 울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에 전화했습니다. 14톤 카고요. 1년 됐습니다. 팔려고 합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매매상이 왔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보닛을 열어봤습니다. 타이어를 두드려 봤습니다. 얼마 생각하세요? 2억 주고 샀습니다. 1년 됐고요. 할부가 1억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매매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요? 차값에 번호판 값 다 합쳐서 1억 3천 정도 되겠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억 3천이요?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중고 화물차가 안 팔려요. 다들 차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 1억 3천에 팔면 캐피탈 할부 1억 3천을 갚으면 손에 쥐는 건 영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넣은 계약금 5천만 원은 날아갔고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낸 할부금도 3,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총 9천만 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노후 자금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럭이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담배 한 대를 꺼내 불을 붙여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응.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더군요. 아버지,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저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돈 다 날려도 괜찮아요. 저랑 엄마에겐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잘하신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 침대에서 잤습니다.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고 식은땀도 안 났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2세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인 것만 같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차 장만해서 다시 팔고 나니 뭐래도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는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14톤 화물차 그만두고 택배로 전향했던 분이었습니다. 형님, 저 석호입니다. 오, 석호야. 무슨 일이야? 저도 형님처럼 택배 좀 알아보려고요. 오, 그래? 차 정리했어? 네, 팔았습니다. 잘했다. 그거 계속하다간 죽어. 형님이 택배 회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며칠 후 택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화물차 40년 했습니다. 오, 베테랑이시네요. 하지만 택배는 처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운전만 하시면 돼요. 차량은 저희가 제공하고요. 네. 급여는 배송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월 250만 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톤 몰 때 하루 16시간 일해서 손에 쥐는 게 200만 원이었습니다. 택배는 하루 9시간 일해서 2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업용 택배차였습니다. 배 넘버를 달고 있었습니다. 1톤 화물차였습니다. 14톤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시동을 걸었더니 엔진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14톤의 웅장한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베테랑이 이런 작은 차를 몰아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빨리만 하면 정해진 시간에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택배가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안에 못 끝내면 퇴근은 없고 물량이 몰리면 밤까지 이어집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엘리베이터 없는 집 다 겪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4톤을 몰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더 몰아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여기는 힘들어도 하루의 끝이 있었습니다. 단가 걱정도 없고 할부금 독촉도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7시 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일 끝나서. 이 시간에? 응.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직. 그럼 빨리 씻어요. 금방 차릴게요.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마음 편히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오늘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14톤 몰 때보다 훨씬 편해. 몸은. 택배도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찌개 하나 놓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요.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얼굴이 사람 같네. 뭐? 요즘 얼굴 보면 해골 같았거든요. 눈에 생기도 없고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그만둬줘서요.
당신 죽을까봐 매일 무서웠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 늦게라도 정리해서 다행이야. 이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 급여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6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4톤 몰 때보다 많았습니다. 하루 9시간 일해서요. 26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기름값 걱정도 없었습니다. 회사 차니까요. 할부금도 없었습니다. 차를 정리했으니까요. 온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40년 베테랑의 자존심은 잠시 접어뒀습니다. 대신 얻은 게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평온이었습니다. 자식은 이미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도 숨을 고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아버지 건배해요. 아들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뭘 건배해? 아버지 새 출발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뭘? 저희 키우느라요. 그건 아버지 도리지. 그래도 감사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아내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40년을 달렸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인생의 커다란 전진입니다. 구조가 잘못됐다면 그 구조를 탈출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성실함만으로 안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경력만으로 안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